오늘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아마 비슷한 질문을 하나쯤은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50대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나는 평균보다 자산이 많은가? 적은가? 오늘 그 질문에 먼저 직접적으로 답하겠습니다. 숫자로 명확하게,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약 6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6억 6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약 5억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집 한 채 혹은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이죠. 비율로 치면 전체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나머지 20%가 금융자산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3천에서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금, 보증금, 반환의무 등 이런 부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융여력은 평균적으로 4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6억 6천에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4,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산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50대 자산의 실제 모습입니다. 60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50대보다 자산 규모는 조금 더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퇴직 후 금융자산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자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늘어도 꺼낼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자산 구조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대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의 평균은 조금 올라가서 100만 원 초반 수준이 됩니다. 3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도 평균적으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로 알려진 300만 원에는 한참 부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조기 수령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으면 1년마다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깎입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평생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액이 120만 원인 분이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매달 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36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432만 원, 10년이면 4,320만 원입니다.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숫자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잘 받아도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 2천만 원을 바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면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20달, 거의 2년이 걸립니다. 내일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금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대박용이 아닙니다. 기본 생활비를 일부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현실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50대 평균 자산 6억 6천, 그중 당장 쓸 수 있는 금융여력 4, 5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70만 원. 이 두 숫자를 같이 놓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자산은 있어 보이지만 정작 위기가 왔을 때 꺼낼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50대 중반의 어느 남성이 새벽 2시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 접수대 앞에 서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원무과 직원이 말합니다. 선납금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자산은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통장에 있는 돈은 8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아파트고 펀드고 팔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자산이 5억인 사람이 2천만 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낯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통계 그대로입니다. 5억 자산 중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 4, 5천이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으면 한 번에 2천만 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평균 자산을 가진 분들의 실제 현실입니다. 합계는 자존심을 지켜주고 유동성은 삶을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 얼마냐입니다. 위기는 자산이 적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꺼낼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비교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상위 10% 기준 자산 10억 5천만 원, 50대 평균 자산 6억 6천만 원,
이 숫자들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나와 비교합니다. 나는 평균보다 많으니 괜찮은 건가? 아직 부족한 건가? 그런데 이 비교에는 치명적인 빈칸이 있습니다. 그 자산 중에서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라는 질문이 빠져 있는 겁니다. 같은 5억이라도 현금 비율에 따라 안전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금이 1억 5천인 사람과 예금이 3천인 사람은 같은 5억이 아닙니다. 숫자는 합계일 뿐입니다. 합계는 사용 가능 금액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남보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산 순위는 경쟁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안전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돈을 꺼낼 수 있느냐? 이게 실제 안전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위기가 올 때 자산이 있어도 무너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기는 하루 만에 오지만 회복은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응급실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퇴원이 한 달 뒤입니다. 그 사이 병실비, 치료비, 간병인 비용이 계속 나옵니다.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심사에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선납 후 청구 구조라 지금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곁을 지키느라 일을 쉬었습니다. 소득이 한 달째 끊겼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복귀하려면 2달은 더 걸립니다. 사고는 하루였지만 이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결국 5달이 걸렸습니다. 이게 위기의 실제 구조입니다. 사고 당일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소득 공백, 회복 기간, 사후 처리, 이 전체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료 위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꺾였을 때 회복까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이 줄었을 때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매출은 절반으로 줄고 그 상태가 몇 달을 갑니다. 전세 반환이 지연되면 몇 달을 묶입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일정이 바뀌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2달이 걸리고 그 사이 목돈이 묶여 있습니다. 부모님 간병이 시작되면 그건 몇 년짜리 지출입니다. 처음엔 잠깐이라고 생각했지만 치매나 중풍은 몇 년이 됩니다. 매달 나가는 요양 비용을 현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팔고 싶지 않은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기고 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구조가 없으면 위기가 위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치 비상금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 상황이 어느 상태인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유동성 비율 계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전체 자산이 100이라면 3개월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몇 %인지 보는 겁니다. 그게 10%라면 위기가 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15% 아래면 위험, 15%에서 30%는 주의, 30% 이상이면 버틸 시간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건 남과 비교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을 보는 숫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산에서 3개월 안에 꺼낼 수 있는 돈은 몇 %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 노후의 실제 안전 등급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비상금입니다. 생활비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치 비상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매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비상금 기준은 1,500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매달 300만 원이 나간다면 1,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 숫자가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이만큼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비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채워가는 겁니다. 이 비상금은 반드시 별도 통장에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투자 계좌에 섞여 있으면 비상금이 아닙니다. 생활비 통장에 쌓여 있어도 비상금이 아닙니다. 이름을 붙이고 따로 구분하고 건드리지 않는 규칙을 세워야 진짜 비상금이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비상금이 투자 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부족합니다. 처음엔 예금에서 꺼냅니다. 예금이 줄어들면 펀드를 해지합니다. 마침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20만 원, 50만 원, 때로는 몇백만 원을 손해보면서 팝니다. 손해를 보고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국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이자가 매달 나옵니다. 생활비 적자가 더 커집니다. 자산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지는 이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이 얼마가 있어도 이 순환에 들어가면
자산이 녹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자산을 딱 세 칸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세 칸이 갖춰져 있으면 자산 총액이 크지 않아도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칸이 무너져 있으면 자산이 많아도 매달 불안합니다. 지금 당장 쓰는 돈, 갑자기 필요한 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자산.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칸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만 담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연금화된 퇴직금, 고정 임대 수익이 여기 들어옵니다. 식비, 관리비, 의료비, 교통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이 통장에서 지금 매달 적자가 나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자가 월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쌓이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구멍이 됩니다. 이 통장이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것, 즉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거나 같은 것. 이게 노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통장이 적자라면 어디서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그 나중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두 번째 칸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를 별도로 보관하는 통장입니다. 이 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수익을 바라는 돈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집수리, 자녀 급전 요청. 이런 상황이 올 때 다른 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꺼내 쓰는 게 목적입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위기가 와도 생활비 흐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없으면 위기가 올 때마다 투자 자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나가고 손해도 보고 관계도 상합니다. 비상금 통장 하나가 이 모든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금이 500만 원이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생활비가 250만 원인 분이라면 최소 1,500만 원, 이상적으로는 3천만 원이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다 채울 수 없어도 오늘부터 이 통장을 별도로 만들고 매달 조금씩 채워가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칸은 흐름 자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 수익, 임대 수익, 주택연금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앞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70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300만 원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이 세 번째 칸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는 큰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버티는 구조입니다. 일시에 큰 돈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없으면 그 큰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반면 매달 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총 자산이 조금 적어도 훨씬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칸을 어떻게 채울지는 각자의 자산 상황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집이 있는 분은 주택연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있는 분은 배당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칸이 비어 있다면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구조가 갖춰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산이 5억인데 유동성 비율이 35%인 분이 있습니다. 비상금도 1년치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흐름 자산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분은 매달 입금 알람이 울릴 때 표정이 다릅니다. 불안이 아니라 여유가 먼저 옵니다. 자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3개월에서 6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구조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한테 갑자기 부모님 입원비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도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면 됩니다. 다른 자산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 흐름도 끊기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구조가 버텨줍니다. 이게 숫자의 크기와 구조가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같은 5억이라도 구조가 다르면 느끼는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진 자산을 세 칸으로 분류해서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에 해당하는 것, 비상금 통장에 해당하는 것, 흐름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것. 각 칸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막연하게 불안한 것과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면 막막하고 알면 방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동성 비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전체 순자산 대비 3개월 안에 꺼낼 수 있는 돈이 몇 %인지. 이 숫자가 15% 미만이라면 지금 이후 자산 운용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목표 금액을 정하고 별도 통장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목표를 다 채울 수 없어도 됩니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금 있는 것부터 따로 옮겨놓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고 건드리지 않는 규칙을 지금 세우십시오. 통장 이름을 비상금이라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달라집니다. 돈에 이름을 붙이면 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는 실행 지침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세 칸 그리기,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들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1년 뒤에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납니다. 상위 10%는 경쟁입니다. 유동성은 생존입니다. 오늘은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몇 달이